네. 어,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고향 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일단 우리 부모님들 세대 이야기할 건데, 일단, 야, 지금 내가 살기 급한데 뭐가 부모님들 얘기냐, 걱정이냐, 이럴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65세 이상으로 끊었습니다. 1051만 4천 명으로 1000만 명대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정말로 고령화 시대가 심각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고령층의 비율이 드디어 20%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5분 중에 한 사람은 어르신들, 노인들이십니다. 요게 이제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2036년이면은 30%, 아이고야, 2050년이면 40%. 와, 어마어마합니다. 가구 수로 보더라도 전체의 27.6%가 고령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이제 뭐 그래, 나이 드는 거 어떻겠어, 우리 사회가 아직 고령화되고 있는 거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근데 뭐 잘 사시면 그나마 다행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평균이에요. 4억 6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 가시면서 또는 친정 가시면서 시댁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댁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처가댁이 부모님이 지금 자산이 총 얼마인가, 집, 차, 현금 뭐 다 합쳐갖고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평균은 4억 6천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생각보다 작죠. 집 하나마가 요즘 얼만데요, 그죠? 예. 근데 전국 평균이 4억이라는 거니까, 4억 6천이라는 거니까요. 여기서 각자 속한 집 같은 거, 시골집이든 뭔 집이든 지방집이든 집 빼보세요. 얼마 있나? 감이 오시죠? 슬슬 불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노인들을 제일 부자 1등부터 꼴등까지를 일렬로 쭉 줄을 딱 세워요. 그럼 한 가운데 딱 50등 너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해서 너의 소득, 너의 중위소득이 얼마고, 그거보다도 그 한가운데 있는 애보다도 50%가 안 되는, 그야말로 못 사는 사람. 자,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다 세우고 한가운데 있는 데 딱 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계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이 아니고 걔보다도, 가운데 있는 애보다도 반토막도 못 사는, 야 얘는 진짜 못 사네 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계층,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프로게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9.8%. 오늘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아, 왜 또 머리 아프게 자꾸 통계지표 얘기라고 하는데, 이거가 우리 알자는 얘기예요. 우리 자식들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 빈곤율이 대충 40%인데 이게 지금 OECD 기준,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1등이에요. 어? 안 좋은 건 무조건 1등이야? 예, 참 그러네요. 예. OECD 주요국 고령자 상대적 빈곤율 39.7%, 대충 40%, 우리나라가 1등. 에스토니아 2등, 뉴질랜드 3등이고요. 제일 그 상대적 빈곤율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괜찮은 나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몇 프로게요? 4%. 4%입니다. 무슨 뜻이냐? 야,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냐? 너 뭐 했냐? 이렇게 정말로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빈곤 노인층이 4%인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몇 프로다? 40%. 40%. 예. 중간쯤 사는 애보다 재산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난한 노인이 40%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가는 길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점점 더 우리 노인층은 많아지고 있고,
그분들의 자산은 많아봐야 4억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서 스스로 보더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가난한 노인이 40%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러 가는 우리 부모님, 뭐 우리 고향에 계신 큰아버지, 처가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 고향 가면 듣는 얘기들 스트레스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행복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자식된 도리로 이제 위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받는 스트레스만 그동안 너무 생각해서 명절만 앞두면 빨리 갔다가 이거 시댁 갔다가 해치우고 나와야지, 빨리 처갓댁 갔다가 해치우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한번 넓은 마음으로 위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가 만나러 가는 분들이 빈곤층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또 다른 통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 은퇴 후에 노인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갖고 살아야 그래도 한 달 생활이 되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얼마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노인층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0만원, 한 달에 35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들 생각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35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평균 여쭤보면 월 230만원. 이거 평균이에요, 여러분. 예.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350만원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조차도 실제로 최소 생활비는 248만원이라고들 많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50만원 꼭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셔도 진짜 248만원은 있어야 살겠더라 라고 하시는데 실제 소득은 230만원이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최소 생활비에도 다 못 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정 생활비의 65% 밖에 돈이 없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충 한 달에 마이너스 120만원, 120만원 적자 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돈이 없지. 예. 자, 요거를 전제해 놓고 우리가 고향을 가봅시다. 부모님 만나러 가고 처가댁 만나러 가보고 시댁 만나러 가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알아요, 여러분. 예. 나 살기도 바빠. 나도 힘들어. 알아요. 예. 그렇지만 명절 때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살고 계신가? 우리 이웃의 부모님들 어떻게 살고 계신가? 보자면 다들 적자 속에서 한 달에 100만원 넘는 적자 속에서 빈곤 속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하자. 요거는 이제 도덕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고, 요렇게 인식을 딱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얘기로 올라가 봅니다. 자, 그렇다고 쳐.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경제 채널이니까 그나마 가면서 여러분과 이제 오늘은 뭐 뭔가 제가 대단한 무슨 솔루션을 낸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도 자식이고 여러분도 자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나마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좀 묘책이라면 묘책, 비법이라면 비법, 대안이라면 대안을 마련해 볼까? 이렇게 오손도손 여러분과 제가 얘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왜 우리 노인들은 이렇게 힘든가, 못 사는가, 빈곤한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무계획이라는 거예요. 현재 노인층은 노년기가 이렇게 될 거다. 내가 빈곤하게 될 거다. 나는 앞으로 노년기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계획해 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본 세대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계획 상태입니다. 그리고 닥쳐서 딱 정신 차려보니까 노인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그분들은 노년기를 무계획으로 보냈는가? 첫째, 그분들이 살아올 때는 무계획이어도 됐었어요. 왜? 자식들이 다 책임져 주니까. 본인도 본인 부모 세대 그래도 책임지고 봉양하고 했는데, 부양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과 저도 다 자식이지만 우리 살기도 바빠. 우리도 힘들어. 그래서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해줍니다. 불효자라서가 아니고 못해요. 그러니까 노인 계획이 필요 없었다. 노년기 계획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요. 자식들도 살기 힘들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믿고 있었던 버팀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계획에 떨어지시게 됐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계획이 가져다주는 무서움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계획이 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해지는가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소득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해서 또 자식들도 있고 해서 소득이 없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자세히 못 했는데, 지금은요,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거에 대한 무서움을 몰라서 계획을 못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대비했어 라는 분들도 물가 상승의 무서움을 또 몰랐어요. 이건 또 뭔 얘긴데, 예. 여러분, 내가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지, 뭐 마련해 놓은 현금 조금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래도 상가 하나 투자 잘 해놨어, 그래서 월세 좀 들어와,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 돈이 앞으로 내 노인 인생 뭐 20년 30년을 책임져 줄 정도로 충분한가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률 곱하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 월세 뭐 한 100만 원 들어와 라고 하는데, 만약에 월세를 만약에 100만 원을 물가 상승률만큼 만약에 못 올린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려보면, 한 20년 지나고 나면 물가 상승률 2% 3% 이렇게 곱해보면 반토막 이상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노년기에 들어가면 사실은 50만 원 있어 이렇게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오손도손 얘기 나눈다고 너무 편하게 왔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노인분들 가난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합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노년기에 무계획 상태로 노년기에 닥쳐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계획이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니들이 우리 먹여 살릴 줄 알았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식들은 노인들을 부양할 문화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저 각자 살기만 해도 바빠. 그러니까 믿는 버팀목들이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됐다?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됐다. 소득이 없는 상태, 무수입 상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노년기에 조금 돈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셔요. 물가 상승률 곱하기를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인이 이 돈으로 어떻게 사라지겠지 하는데, 아니요, 그거 절반 이상 할인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쳐보면 어때요?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큰일 났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묘책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묘책. 당장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건데? 이 노년기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집이 문제예요. 집. 우리나라는 자산의 이 비중이, 부동산이 너무 높은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이 7,
기타 금융자산들이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년기로 가면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더 적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8. 노인들 자산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8이에요. 비중이 더 높아지죠. 예.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머리에 이고 지고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빼 자신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나머지에서 방금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 답이 없지. 소득이 없는데 자식들이 봉양을 하기 힘든데 원하는 생활비 수준보다 내 현금 수입이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곱해보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찾지? 라고 하는데 본인이 깔고 누워있고 앉아있는 집 생각들을 다들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갖고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번 추석에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하자. 예, 부모님들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갑자기 추석에 오더니 집 팔아요! 예, 경제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어떻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집 팔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돈! 죄송해요.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자녀분들이 다 불효자는 아닌데, 예. 집 팔아가지고, 목돈 생겼다 그러면 그 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고 손을 벌린다. 그러면 그 돈 다 날라간다. 다 날라간다. 그러니까 만져보지도 못하고 집마저 다 없어진다. 이런 게 이제 불안해 하시죠. 예. 또, 그나마 집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돈은 없어도 여기 살기는 사는데 집 없어지면 나 어디서 살아? 아예 거주마저 불안해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불안감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 죽을 때까지 집은 들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한다. 찾아온다. 뭐 유산에 대한 마음도 있고 뭐 다 좋다. 어쨌거나 이건 들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게 통용되시는 상대적 빈곤율 50% 위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 그 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뭐 한 10억짜리 20억짜리를 갖고 계시는 노인분들께서는 다른 생활비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들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노년기 분들 재산 뭐 이런 거 자산 관리 이런 거 상담 받을 때 보면 그 집을 왜 거길 이고 지고 싸고 깔고 앉아 계세요. 그걸 처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다, 서초다, 송파다, 마포다, 용산이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 집을 처분하고 예를 들어서 또는 월세로 돌려. 그리고 본인은 예를 들어서 교외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라고 해서 꼭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고양, 파주, 뭐 김포 예를 들었습니다. 부천 또 어디 있어요? 가까운데 뭐 구리, 남양주 이런데 또 이런 데로 예를 들어서 좀 작게 줄여서 월세로 뺀다면 앉은 자리에서 뭐가 생깁니까? 예, 그렇죠. 추가적인 월세 수입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생활 비용은 350만 원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230만 원밖에 없어요. 120만 원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저걸 월세를 놓고 내가 다른데 굉장히 싼 데로 거주를 옮기면 앉은 자리에서 돈이 생겨요. 월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을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절대 못 옮겨 이러고 집을 꽉 붙들고 계시니까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 무조건 나 하나 남은 내 집을 어떻게 팔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요. 예,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돼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돈 많은데 부자인데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관해서 요게 뭔가 나한테 노년기 이 불안한 경제생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못 판다. 나 못 팔어. 지금 못 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월세를 놓고 다른 데를 가서 생활비를 돌려보세요 라고 하는 정도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월세 놓는 거고요. 좀 더 과학적인 방법, 좀 더 제도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뭔데 그게? 살고 있던 내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는 거예요. 내 집 가져가 이러면서. 그리고 나한테 이 집값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생활비 줘. 이렇게 하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생각보다 안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보통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연금 계약을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담보 잡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담보. 저당형으로 들어갑니다. 저당형. 내가 은행에 대출 받으면 저당권 생기는 것처럼 내가 주택금융공사에 담보 잡히는 거예요. 딱 담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얼마니까 저희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이렇게 연금을처럼 쭉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담보 잡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집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이 따박따박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들어있던 그 생활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집 깔고 앉아 계신 거나 마찬가지 효과인데 아직도 내가 내 집에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들어가 계세요. 특히 중서민층에서. 공시지가 뭐 한 12억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주 큰 집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깔고 계셔. 근데 이걸 가입하면 뭐가 좋냐?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을 수가 있다. 또 생활비가 해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해해 년년 해갖고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연금이 복잡하게 계산되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가입하신 분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60세라고 쳐요.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20살 더 사시겠군. 그럼 이제 연금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집은 얼마니까 이거를 뭐 10억이라고 치면 이분들한테 한 달에 뭐 1년에 12개월이니까 20년 사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240개월이구만. 그러면 자기네들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는 줘도 이게 집값으로 남는군.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씩 쭉 이렇게 연금을 줬다고 쳐요. 근데 이분이 80세 이상으로 쭉쭉쭉 계속 살아가셔. 안 돌아가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꽁돈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받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장수해도 큰 걱정이 없어요. 계속 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래 살수록 땡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연금을 활용한 집을, 연금을 통해서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이 부족한 노년기의 삶의 질, 생활비 이런 것들을 커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월세로 돌리든 집 관련해서 연금을 들든 해서 지금 빠져나올 돈 나올 구멍이 없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그 고향집, 친정집, 시댁집 그 집을 보고 계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자, 우리 가면서 지금 노년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부유하신가? 아니에요. 40%가 빈곤층이시고 집 하나 2구 사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이 여유가 있다면 잘 봉양해드리면 좋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고 부모님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아이디어를 던져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집, 지금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그 시댁집, 그 처가댁에 있는 그 집, 그 집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만들어 드리는 지혜를 마련해 보자. 월세 내고 거주지를 옮기시던지 아니면 주택연금 같은 상품을 가입해서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를 다 그 집값으로 차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시면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드려서 노년기에 현금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관점을 바꿔볼게요. 최고의 뭐냐? 건강, 항암, 슈퍼푸드 뭔데요? 올리브 오일 되겠습니다. 그냥 올리브 오일 아니죠? 앞에 뭐가 붙습니까? 엑스트라 버진이 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기적의 가격 파미고 선물 세트 되겠습니다.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만든 올리브 오일입니다. 싸구리들 많죠 여러분. 엉망진창인 거 많습니다. 막 다 늙은 올리브로 막 어거지로 짜가지고 막 다른 불순물 섞고 색소 만들고 막 영양소 다 파괴해서 만든 거 싼 거 많아요. 어디 유럽에서 막 2,000원 1,000원짜리 사가지고 막 여기 폭리 취하는 제품도 많고 그런 거 어디 뭐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올리브 오일은 뭐냐? 농사 지을 때부터 친환경으로 깐깐하게 제대로 짓고요. 올리브 추출할 때도 소위 말하는 콜드 프레스 영양소 손실이 없도록 온도가 높으면은 올리브가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콜드 프레스로 쭉 뽑아내고요. 그래서 최대한 영양 파괴 없이 좋은 버진 올리브로 만든 우리 온 가족을 위한 고급 올리브 오일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공복으로 때려 넣으세요. 좋은 기름이니까 이거는 몸에 좋습니다. 속도 든든하고요. 몸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위스키 잔으로 한 잔, 소주 한 잔으로 때려 넣으셔도 되고요. 파스타에 넣어 드셔도 되고 빵에 찍어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한 스푼 돌리셔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주문해 보시고요. 저기 밑에 있는 전화 주문 전화로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희가 올려드린 이 댓글 링크 밑에 담아 있는 댓글 링크 더보기란 여기 있는 고정 댓글 여기 눌러서 별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우리는 조금 여유는 그래도 있는데 괜찮아 우리 집 상황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 노년계 경제생활에 대해서 꼭 한번 드릴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뭐냐? 기대하십시오. 뭐냐? 유산입니다. 유산. 참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손주들 재롱 보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얘기만 해도 정말 부족한데 자식 된 도리로 갑자기 유산 얘기를 꺼내 이런 배은망덕 죄송해요. 진짜 나쁜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금기처럼 돼 있죠. 자식이 감히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한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불효입니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또 부모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 내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금 약간 여유 있는 부모님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꼭 붙들고 있어야 그래도 자식들이 나 찾아오지. 내가 이게 있어야 저놈들이 그래도 부모 대접해주지. 이거 유산 이런 거 다 줘봐야 나중에 빈털털이 된 부모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더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유산에 관해서 생전에 말씀하시기 조금 꺼려 하시고 자식들은 더욱더 굉장히 불효처럼 느껴져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온 가족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빈곤한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절 때 고민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측도 이제 고민해봐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경제 프로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옳다 그르다 얘기는 나중에 따로 세법 얘기할 때요 할게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상속세가 높은 편입니다. 박수동 저 좌파 아니야? 저기 스스로 실토하네. 상속세가 높다고. 높아요. 제가 언제 안 높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나라예요. 구간별로 다릅니다. 뭐 10억을 받았냐 20억을 받았냐 뭐 50억을 받았냐 구간별로는 다른데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그냥 5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상속 구간별로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공제율도 다 다릅니다만 그냥 쉽게 100억을 상속하고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억이 세금이에요.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0억을 받은 그 자식이 다시 그 자식에게 50억을 그대로 상속한다 그러면 25억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 쉽게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대를 한 번 더 건너면 재산이 3분의 1 토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이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서 여유 계신 분들은 내가 이거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돌아가시고 나면 반을 자식들이 못 갖고 못 만져봐요. 그리고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 손주들 저것들 저것들 잘 키워야 되는데 내 재산이 저기까지 물려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손주들에게 가는 거는 3분의 1 토막도 안 된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안 먹고 안 쓰고 피땀 흘려서 만든 이 재산인데 거의 70% 이상이 날아갑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유산에 관해서도 지혜롭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들 간에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 자식들한테 안 물릴 거야.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쓰고 가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100억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크루즈 여행 1년 내내 다니는 거야. 막 그 다음에 뭐 롤스로이스, 벤츠 이런 거 막 마이바흐 사. 그래가지고 기사 태워. 그냥 전국을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막 하와이 한번 가보자. 가세요. 1등석 타고 가세요. 그냥. 이렇게 다 쓰고 가시라는 거예요. 최고지 그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먼저 못 먹고 안 입고 그대로 아껴가지고 내가 죽으면 되겠지. 니들이 써라. 이런 생각하시. 내가 간 다음에 써라. 나 간 다음에. 근데 간 다음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반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도 자식도 금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재산 거덜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금은 좋은 거 아니야? 세금 내는 걸 뭘 거덜난다고 그래. 그 우리가 뭐 도덕교과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나는 이거 다 쓰고 갈 거다. 아들, 딸, 좋습니다. 그게 최고죠. 누리고 가시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나 기부할 건데 좋습니다. 생전에 기부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유산을 남겨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나 장학재단 만들 거야. 나 못 먹고 못 자라서 뭐 어디 청소년 이런 데 기부할 거야. 내 고향에다가 나 뭐 무슨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다 기부할 거야. 좋습니다. 그런데 나 죽고 나면 기부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유류분 내 겁니다 이러고 반은 내놔라 이러고 달라들면 다시 기부한 것도 도로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부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포기 각서 다 받고 동의 받고 못 찾아와 니네들 이러면서 같이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부의 그 뜻이 온전히 다 전해집니다. 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시는 여러분이 다 쓰고 가시고 다 활용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노년 생활에. 근데 제발 움켜쥐고 있다가 이게 가만히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물려가겠지라는 이 어마어마한 착각, 요거는 하시면 아니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0억을 물려주면 자식이 50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양반이에요. 실제로 100억을 현찰로 물려주면 50억을 세금 내고 50억을 받겠죠. 근데 실제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억짜리가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건물. 그러면 물론 공시지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고려하겠지만 그런 거 그냥 다 논외로 하고 100억짜리 건물이 상속된다라고 해서 세금이 50억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100억짜리 건물을 팔아야 50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팔아야.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내야 돼요. 상속 신고하고 아무튼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연납 신청하는 거 근데 그런 거 다 논외로 할게요. 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 상속세 내는 기간이 생각보다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억짜리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신고 딱 하고 나니까 50억 세금 내시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50억을 내려면 건물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속세 납부 일정은 점점 째깍째깍 다가오고 시간은 없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시장에 턱 내놨더니 아이쿠야 임자가 안 나와. 근데 고지서 기간은 다가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붙죠.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낮춰서라도 팔아야지 뭘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95억에도 내놨다가 안 팔리면 90억에도 내놨다가 해서 팔리는 겁니다. 정작 100억을 물려줬는데 건물은 90억에 팔리고 상속세는 50억을 내니까 손에 떨어지는 건 50억이 아니라 40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40억을 받은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만약에 또 물려준다고 하면 또 그 본인이 40억을 현찰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40억짜리를 또 건물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또 취등록세가 또 나가? 그럼 그 40억 들고 있는 건물 가지고 또 그 자식에 물리면 20억 받는 게 아니라 그 40억짜리를 또 예를 들면 35억에 팔아야 돼. 그러면 그 자식이 받은 게 20억이 아니라 18억, 17억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죠. 예. 계획 없는 상속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쓰고 돌아가시겠다라고 자식들한테 확실하게 선언을 해야 이놈들이 헌물을 안 켜게 되고 또는 기부할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까지 쓰고 이렇게까지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다음에 뭐 1번 자식에게는 얼마 2번 자식에게는 얼마 그 다음에 3번 손주 4번 손주에게는 얼마 이렇게 딱딱딱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나 이거 싫어 나는 너희들에게 조건을 요구할 거야 나를 부양해라 라든지 그럼 조건부 증여 계약 조건부 이런 것도 다 계약을 딱딱딱 쓰고 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계획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움켜쥐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세금 내느라고 헐값으로 자산 매각하는 사례를 엄청 많이 봅니다. 이건 누구의 의사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재산을 모으신 분들 의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상속 재산을 받고자 하는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별로 남는 건 없는데 집을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남겨주고도 세금 부담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배은망덕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계신 분들은 이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유산을 내 재산을 언제까지 어떻게 쓰다가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또는 물려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 계획 없는 사망은 큰 충격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사망이라는 게 계획이 없잖아요. 사망 이후에 계획해 놓지 않은 유산 처분은 모든 사람을 곤란하게 한다. 제 말 본심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이거 꼭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니까 부모님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마음대로. 다만 전략적으로. 큰 재단에 기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자식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류분 막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가 지 거라고 우길 수 있는 내가 자식인데 내가 배우자인데 돌아가시면 저 중에 얼마는 내 거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돌아가신 분이 100%를 딴 데다 확 줘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첫째 자식하고 둘째 자식 입장에서는 저거 반반은 형하고 나하고 반반 물려받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 자식한테 100을 다 물려줬어. 그럼 둘째 입장에서는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받는다 이거야. 나도 반 정도는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100을 다 주냐 말이야. 그런 기대를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50 있잖아요. 50. 그 50의 절반은 도로 내놔 형. 이렇게 하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요게 유리분입니다. 근데 형이면 다행이게 방금 그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기부한 무슨 뭐 어떤 장학재단, 어떤 병원, 무슨 뭐 소아 무슨 암센터 이런 데다 막 좋은 일에 기부하시잖아요. 자식들이 그 유리분 달라고 쫓아간다니까요. 그럼 소송 붙어가지고 도로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도 내 마음대로 못해. 계획 없이 기부하면. 요런 뜻입니다. 제 뜻은.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오늘 좀 두서없습니다만 고향 가시는 길에 저랑 그냥 옆자리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넓은 마음을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오늘 추석 특집이라서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평소에 안 하는 얘기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빈곤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하면서 생활비를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번 명절에. 그 집을 처분하든지 집을 연금으로 맡기든지 집을 월세를 놓든지 거주를 옮기든지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빈곤 해결 안 됩니다. 예, 요 얘기 하나 드렸고, 나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여유 있는 재산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제는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씀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만약에 물려받을 게 있다 그러면 상속세 대비를 하게 될 것이고, 본인도 상속세 낼 세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헛된 기대를 없이 부모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부를 하셔도 다 기부에 동의를 해가지고 안 찾아갈게요, 우리도 같이 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공증 다 해가지고 부모님 뜻대로 좋은 일에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의 의지대로 그게 재산이 쓰일 수 있다. 계획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곤층에 관한 얘기, 약간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관한 얘기 해드렸고, 세 번째 노년기 대비 치매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고 알았는데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요, 내년이면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면 어디예요? 울산 그 정도 인구예요. 용인, 고양 이 정도 인구가 100만이에요. 성남 100 조금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치매 인구예요. 여러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되면 뭐가 문제냐? 건강, 가족들 간의 불행, 이런 건 건강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치매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 못 하시죠? 굉장히 불행한 병입니다. 근데 오늘 경제 코너니까, 치매가 되면 뭐가 문제다? 본인의 돈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치매머니라고 부릅니다. 치매 환자가 은행에 맡긴 계좌, 친구한테 꿔주고 받아야 될 채권, 내가 장독 밑에 숨겨놓은 비상금, 어디 몰래 투자해놓은 비상장 회사, 기억을 못하셔. 이게 치매머니입니다. 주인 잃고 방치되어 있는 돈.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GDP의 무려 6.9%.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주인 잃은 돈입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상속되면 다 은행 계좌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긴 나옵니다만, 만약에 이 중에 끝까지 못 찾은 돈이 있다 그러면 국고 환수.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피땀 흘려서 받은 돈 남의 꿔줬는데 기억 못한다, 어떻게 돼요? 못 받고 땡.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도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든 치매 올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해드려야 되고, 치매 머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꿔준 돈 김영감한테 못 받은 돈, 마을 이장하고 고스톱 쳐가지고 받기로 한 돈, 반지 팔아가지고 뭐 한 돈, 기록은 남겨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치매머니로 사장되지 않는다. 요거까지도 딱 해서 우리 가족들 간에 올해 경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추석 특집으로 너스레 한번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대본도 없고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경제 얘기, 우리 부모님의 삶 얘기, 이런 얘기도 이번 명절에 해야 되는데, 늘 명절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위해서 내려 꽂는다고만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위로 우리 부모님들께 해드려서 같이 이제 나눠야 될 그런 얘기다. 이런 뜻으로 추석 특집으로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과 오손도손 얘기 나눠봤습니다.